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미생물을 이용한 폐기물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분해와 자원화입니다. 강의해 주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상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연구로는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및 자원화, 바이오 수소 생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2024년 논문 인용 횟수 세계 상위 0.1%, 2025년 7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강의를 들으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교수님 강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금 아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도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제가 소속이 연세대학교지만은 사실은 제가 3주 전만 해도 대구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제 양력을 보여드리면 제가 대구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옮겼는데 제 와이프가 아직 대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가족들은 아직 대구에 살고 있고요. 예, 큰딸이 서울로 와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아무튼 아들 보고 아내를 보러 이제 미리 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연세대학교 옷을 입고 있는 학생도 있네요. 연세대학교에 왔었나 화공과를 가고 싶은가 봅니다. 예. 사촌 오빠가 연세대학교 화공과. 아유, 그렇군요. 훌륭한 오빠를 두셨네요. 저는 아무튼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연세대학교 2018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소리가 작습니까?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대구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연구소에 있었었고요. 미국에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구 출신이어서 대구과학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막연하게 환경이란 걸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 이미 여러분 탄소중립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 95년에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93년에 들어가고, 그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화제에 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그전에도 사실은 리우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CO2를 줄여야 한다. CO2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온도가 이상하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건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미 결론이 났었는데 잘 몰랐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는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하수 있죠. 하수 처리장에 지금 들어오는 농도가 있거든요. 오염물질의 농도. 그게 여러분들이 금호강의 농도가 그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강이나 신천이 그냥 하수였어요. 그냥. 그리고 하수 처리장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런데 다 어디냐면 사실은 금호강하고 신천이 만나는데 신천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상의 그런 강들이 하나의 하수도였습니다. 실제로 하수도가 이렇게 막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남아 가시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봐왔고 공기도 안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과학고를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정말로 내가 이공계를 공부한다면은 막연하게나마 환경이라는 거에 좀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특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생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놀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구의 이 수돗물에 페놀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환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어떻게 갔는데 어디서 환경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공학 쪽으로 뭐 석사나 박사를 한 게 제가 처음이라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 뭐 그런 거를 하려면 화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화학과를 갔어요. 근데 화학과를 가니까 너무 원천적인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막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는 물론 화공과에서도 하지만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뭐 더러운 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죠. 막연하게. 왜냐면 그런 것들이 옆에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걸 토목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토목공학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목공학과로 석사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도 이름을 건설 및 환경공학과로 바꿨어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건설하고 환경이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건설환경학과는 또 좀 숨어 있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라고 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을. 근데 요 안에 저희 과가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과가 있고요. 요즘은 대략적으로 예전엔 토목공학과라고 하는 과들이 많은 경우에 건설환경공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있죠. 아마 우리 뭐 경북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는 참 행복하게도 원래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뭐 공부도 하게 됐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뭐 제 자랑이고요. 제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거창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광도 해야 되고요. 풍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가 애당초 이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너무 미래의 얘기고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이게 쌓여 있으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쓰레기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를 누가 수거를 안 해간다. 혹은 우리가 하수도로 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 그럼 뭐 상상하기도 우리가 싫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이 폐기물 처리 이쪽이 옛날에 청소과였어요. 청소과. 뭐 대구시청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원래 청소과였다가 폐기물 처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폐기물 자원화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환경부 같은 경우에 폐기물이란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자원순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더 버리는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가 버렸지만 소중한 자원이다. 그래서 폐자원이라고 하고 폐적까지 떼버리기도 합니다. 일부는.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폐기물은 폐기물이죠. 그거를 이제 너무 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보기 싫은 거긴 합니다. 보기 싫은 거고 냄새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없애면서 좋은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를 크게는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생물을 쓰지 않는 것과 미생물을 쓰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특히나 미생물을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서도 원래가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뭐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는데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자원이 순환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CO2가 합성돼서 만들어졌고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그 유기물들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에 있고 그 자연의 순환 과정을 모방을 해서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것을 분해하는 거를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중에서 제가 다루는 폐기물은 정말 연세대학교에 온 학생들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축산 분뇨, 그 다음에 조금 그 와중에 깨끗한 농업에서 쓰고 남은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볏짚이라든지 밀짚이라든지 옥수수대 같은 것들, 그리고 연구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저희 실험실은 연세대학교 실험실인지 폐기물 처리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위성 폐기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빨리 썩죠.
냄새도 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분해가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하고 좋은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가 미생물들은 다양하게 있고 이 유기성 폐기물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탄소 중립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CO2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도 그 물 좀 더러웠는데 그때 지금 신천 금호강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녹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뭐 강정모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 논란이 되죠. 그죠? 이 녹조가 생기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 이 과도 녹조가 생기고 어쨌든 CO2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땅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것들이 잘 그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료를 많이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문명이 지탱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CO2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는 저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된다. 무언가로.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물질, 예컨대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이 물을 담는 페트병,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 컴퓨터에 있는 많은 부품들, 이런 것들이 다 화석연료로부터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당장 지금 전쟁 때문에 거기 이란이 막히니까 당장 쓰레기 봉투부터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화석연료 대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화석연료 없으면 사실은 생존할 수 없는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를 해야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처리를 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유기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주 예전에 있던 유기물들이 고농도로 뭉쳐진 거니까요. 요거를 에너지원이나 원료로 사용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거창하게는 왜 꼭 버리는 거 가지고 하냐. 버리는 건 아무래도 성능도 안 좋고 품질도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 측면에서는 많지만 우리가 실제 재배하는 것보다는 적을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 생각을 확장을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사를 지은 그 작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에너지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아직도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윤리적이냐, 친환경적이냐는 이슈는 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재배되는 옥수수의 3분의 1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를 하기엔 제가 조금 양심상 걸리고, 저희는 이제 유기성 폐기물,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실제로 폐기물로 나오는 것들 또는 농업 부산물, 아니면 해조류,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런 걸 하는 게 아무튼 이득이니까요. 다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재배를 해서 가는 것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사람 먹는 농사를 대체를 하거나, 숲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는 땅에, 혹은 잉여 농산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아무튼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그런 작물을 심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이런 기술들, 제가 말씀 바이오가스를 만든다거나 바이오 수소를 만든다거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생물이 만드는 거에 투입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제가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기술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스 전체의 한 60%를 독일 한 나라가 만들거든요. 근데 그 독일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사실은 80%가 에너지 작물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메탄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도달하게 된 2050년까지는 전체 사용하고 있는 메탄의 5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증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는 바이오가스량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늘려야 되고요. 근데 일단 그건 다른 얘기고, 일단은 유기성 폐기물부터라도 빨리 이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게 그 매립을 시키면, 그러니까 땅에 뭔가를 묻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대장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우리 대장에서도 약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유기물들이 오래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여기서 고등학생들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연력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래오래 놔두면, 그리고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으면 결국에 메탄으로 나옵니다. 근데 자연계에선 그렇게 놔두려면 100년, 1000년 이 걸릴 수 있어요. 빠른 거는 한 10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짧으면 하루, 좀 길면 30일 정도 안에 이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에서 나와버린, 여러분들 소가 이렇게 그 방구를 끼는 거에서 지구온난화가 엄청 기여를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메탄이거든요. 그게 메탄인데, 이게 그냥 안 모이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산화탄소보다 옛날엔 27배라고 했는데 요즘 연구에서는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 질량 기준으로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빨리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모아서 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발전을 하거나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메탄도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됩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다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 메탄은 냄새가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고군체감 냄새가 좀 납니다.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신천 어디 가에 가면 상리 쪽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시설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대구는 굉장히 빠르게 했고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여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술 자문하러 방문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는 이제 어찌 보면 저희 연구자의 손은 좀 떠난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열심히 전기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이렇게 하면 에너지는 나오잖아요. 그럼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그 물질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들 때 굉장히 석유가 많이 쓰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선진국이라 이거 다 우리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시 가서 물질을 다시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다시 활용이 되고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100% 활용될 수는 없고 한 10%, 20% 정도 활용이 됩니다. 또 그렇게 고급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서 보면 페트병만 따로 모으는 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재료 모으고요.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이 선별장에서 또 그렇게 분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뚜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된다면 앞에서 바이오가스를 태우는 것처럼 이런 것들 따로 모아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석유에 가깝게 열량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에너지원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조금 있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해양으로 들어가거나 하진 않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폐기물을 잘 모아서 분리수거까지는 언간생심일지 몰라도 폐기물 업체가 우리가 밖에 내놓으면 폐기물 업체가 가져가는 곳이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이게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이하인 나라에서는 폐기물 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폐기물이 얼마 발생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다 해양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 문제, 여러분들 흔히 알듯이 바다에서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하게 좀 제재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화석연료 사용 중단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요즘 부각받고 있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50년 우리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그때가 되면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 20% 이상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많죠. 아마 우리 화공과에서 열심히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조금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데 약간만 바꾸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들도 폐기물에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유기성 폐기물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들을 바이오가스로 분해도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다시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좀 큰 연구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필요로 하다는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하게는 당장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능하면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대학 연구실에서 조그맣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몇 기술들은 이미 우리들의 생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이 쓰고 있는 도시가스의 약간 일부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다시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조금 좁혀가지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하고 있는 연구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거창하게 저는 이제 바이오 기반 유기성 폐기물 기반 순환경제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끔찍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가 뭔지는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가축분뇨, 요즘 최근에 작년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주입할 수 있고, 미활용 바이오매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되게 편했어요. 옥수수대로 하면 돼요. 거기는 옥수수를 너무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그나마 볏짚 좀 있고요. 근데 볏짚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볏짚도 부족합니다. 그 가축 사료를 하기도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조류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낙동강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 이제 미세조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김 같은 거, 우뭇가사리, 다시마 이런 것들이 거대 조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대 조류들이 우리나라가 양식이 우리나라가 2위 아니면 3위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건 먹어야 되고, 먹으면서 이렇게 폐기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재배를 하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때때로 이렇게 조류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봄마다 난리가 나는데, 대구 쪽은 상관없는데 서해안 쪽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할만하겠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원래는 사실은 현재도 가장 사업화가 된 메탄 쪽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10년 정도 많이 했던 것은 연세대학교를 옮기기 직전부터 많이 했던 거는 수소입니다. 예. 요건 연력학적으로는 조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미생물을 사용하거나 특이한 공정을 사용하면 그래서 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소 생산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좀 가보고 있는 게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이오가스와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폐기물들을 바이오가스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로 한번 생산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수소를 만들어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작해서 별로 보여드릴 건 아직 없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잘 돼요, 사실. 잘 되는데 이 돈분이라든지 일단 슬러지는 뭐냐면 이 제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대구의 음식물 그 폐기물도 지금 바이오가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원래 생물이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바이오가스를 만들거나 하진 않고요. 공기를 불어 넣어줘요.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 미생물을 자라면서 이 먹이로서 하수나 폐수에 있는 오염물질을 먹이로 쓰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오는 미생물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물질이 더 농축되어 있는 거죠. 요걸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슬러지의 처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농도가 이제 그 하수 같은 경우에 대체로 물을 100만 개가 있다고 하면 100만 그램이 있다고 하면 오염물질이 한 200g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100만 그램 중에서 한 20만 그램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로. 그러니까 농축이 되죠. 그러니까 부피는 적어요. 근데 그만큼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매립한다고 배웠어요. 매립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매립을 요즘 좀 자제하는 추세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소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소각하는 려면은 또 에너지가 또 들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결국엔 소각을 해야겠지만 또는 매립을 해야겠지만 그 양을 좀 더 줄여보자. 어차피 이것도 유기물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이오가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이오가스로 하긴 하는데 좀 분해율이 좀 낮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깊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더 바이오가스화를 잘하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었고요.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연세대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가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이 중요해지니까 폐기물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이오플라스틱 중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플라스틱이 있는데 PHA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제1제당에서도, 그러니까 CJ에서도 이제 미국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PHA도 당연히 곡식 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낫죠. 밀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볏짚으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영어로 막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볏짚을 한 100g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30g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연구실에서 요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지만 좀 더 개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연구실에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제가 이렇게 과분하게 상도 받고 했던 거는 요 바이오 수소 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수소는 이제 여러분들 수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흔한데 H2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계는 H2 형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써가지고요. 좀 이율 배반적이죠. 그래서 현재도 수소가 쓰입니다. 그죠? 원료로 쓰이진 잘 않고 화학 원료로 쓰이는데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제철 과정에서 CO2를 적게 내려고 수소를 쓰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메탄을 계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혹은 앞에서 얘기한 바이오가스를 계질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화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메탄 1몰이
3월의 수소로 바뀔 수 있어요. 화학식을 그냥 쓰면. 근데 이 수소가 메탄보다 쉽게 말하면 그게 에너지가 더 높아요. 수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안 가요. 메탄의 일부를 에너지로 소모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5몰 정도 나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1kg 수소를 만들면서 11kg의 CO2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거의 한 35% 정도 과학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때 현재 기술로 한 35% 정도로 적게 CO2를 내는 수소만 인정하자. 그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린 수소라는 겁니다. 그린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청정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현재 각광받고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로 CO2를 안 만들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거죠. 100% 그렇게 된다면 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린 수소 맞습니다. 청정 수소 맞는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100%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간헐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어쨌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CO2만 적게 내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술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았을 때도 한 1kg 수소당 한 2kg 정도 CO2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요. 요거가 연력학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딴 거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이런 거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연구실 지금 요거는 군산에서 파일럿을 아까 울산 사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지만은 요거는 군산 쪽에서 지금 파일럿 플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도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게 잘 보면은 요게 전선이에요, 전선. 미생물이 미생물한테 옆에 친구한테 전자를 직접 주고받아요. 또 요걸 만들 때. 요런 방법을 또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수소가 또 잘 나온다는 것들 저희 연구실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런 수소 생산을 더 빠르게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처음에 가장 쉬운 설탕 가지고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볏짚,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류. 사실 여기 우뭇가사리입니다. 폐 우뭇가사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로부터 요 정도를 생산하고요. 요 에너지 생산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에탄올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가스보다 한 10배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제성은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런 연구를 할 때 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요거는 연구재단 과제는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훨씬, 사실 한 150억 정도 되는 과제에 저는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막 시작을 해서 별로 그렇게 보여드릴 건 없긴 한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PHB 같은 시판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인데요. 그냥 바이오플라스틱이 아니고 미생물을 키우니까 이게 뭔가 분해가 됐죠.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해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생물들을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HB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제가 원래 재직을 했던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 파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요거를 받아서 분해된 걸 반쯤 분해된 걸 받아서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게 고분자인데 이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들입니다. 그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그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요거만큼은 아니에요. 요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요렇게 그리고 요건 열화학적으로 이렇게 160도에서 몇십 기압을 걸어서 분해를 시킨 약품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분해한 것들이고요. 요걸 그냥 분해한 겁니다. 이게 바이오가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걸 바이오가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공정을 찾아서 현재 요거는 막 지금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5년 안에 요것도 현장에서 검증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도 그냥 플라스틱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잘 수거돼가지고 잘 수거돼서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분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때 이렇게 RFID에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때로는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봉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파봉을 합니다. 보통 기계가 하는데 파봉을 해서 음식물을 끄집어내고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파봉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그 바이오가스로 그 비닐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바이오가스 조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당장 대체가 사실은 돼야겠죠. 단가 문제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들을 그렇게 바이오가스화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들, 예컨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어촌에서 쓰고 있는 어망이라든지 어구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양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좀 있으면 법제화가 될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를 했을 때 이미 바닷물에 젖어 있고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이오가스화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연구들을 이제 일본은 이미 이런 것들을 실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론칭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다른 나라도 하니까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더 좋은 기술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이 캠퍼스의 어느 구석에 실험실에서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좀 자랑을 좀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 요즘은 그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50위에 좀 믿기지 않지만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환경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환경 하는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갔다가 이제 왔는데 혹시나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연세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환경공학과 또는 건설환경공학과 혹은 다른 환경공학과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요 시리즈 제가 쭉 목록을 봤는데 이 환경 말고 이제 기후 변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건설환경공학과 또는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학과들이 비슷한 전공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세부 전공이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환경공학이고요. 요 기후변화 쪽, 또 이 환경공학 쪽에, 이 토목공학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후변화 쪽을 토목공학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 왜 그렇냐면, 이 토목공학과 분야가 원래가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홍수 예방입니다. 홍수 쪽이고, 댐 만들고, 예를 들면, 하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토목공학의 영역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기후변화 쪽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쪽의 하부 분야로서 수문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내리고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원래 이제 우리가 토목하면 생각하는 구조공학, 지방공학 이런 것도 당연히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다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같이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같이 한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연은 5월 22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